사실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업로드를 하려고 보니까 이 다음 업로드 할 게 밀림이라는 매장을 만들던 영상인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이제 영상을 올리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온갖 사회 이슈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핑크파티의 문제까지도 제가 다뤘었는데, 동종업계에서 되게 큰 비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건에서 의아하시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런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요 쟁점을 시간순으로 한번 좀 나열해보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노동 강도가 그렇게 높은 것이냐, 카페 베이커리 쪽 일이 업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냐, 그리고 이 친구가 일했던 포지션은 단순히 매장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오픈바이저였어요. 자, 오픈바이저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 말 그대로 오픈을 도와주는 전문 직원인 거예요. 매장의 오픈만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오픈하는 매장에 가서 그 매장이 순조롭게 오픈할 수 있도록 오픈 준비부터 실제로 오픈 날의 행사나 아니면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매장이 초반에 안착될 때까지 매장 오픈 후 한 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도 그 매장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또 신규 오픈하는 매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오픈 준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매장에서 내가 들어가서 TO 중에 하나로 3개월을 근무하는 것과 이제 막 오픈해야 되는 매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오픈 준비부터 오픈 초기에 그 수많은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것들을 모두 해결하면서 3개월을 있는 것과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어떨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되기 힘들죠. 그래서 설사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오픈바이저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든 직업이다. 저희 근로서울에도 오픈바이저가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가장 근로 강도가 높은 직원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의 특성이 애시당초 오픈바이저는 성수기 비수기 같은 개념이 있어요. 오픈이 있었을 때는 정말 바짝 2달, 3달을 일하고 그게 끝나면 비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평균으로 봤었을 때 런던 베이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44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일단 이게 사실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주 그냥 44시간을 똑같이 일하는 사람과 한 주에 6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는 2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에 6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에 20시간 일하고, 이렇게 근무 강도가 들쭉날쭉한 사람이 훨씬 더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건강에 안 좋게 있죠. 그래서 오픈바이저가 상당히 힘든 일이다. 뭐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냐면, 축제 전문 준비위원회, 축제 오픈일을 앞두고 일주일간 어떻겠어요? 아마도 이거는 축제 일을 해보시지 않아도 얼마나 악몽 같은 시간이 될지는 대부분 다 아마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종이 그런 직종과 비슷한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우리 정효원님께서 과로사인가 아닌가, 이게 회사 측과 지금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법적인 과로의 기준은 2가지 큰 기준이 있어요. 한 주간 60시간 이상의 일을 했는가, 두 번째가 지난 12주간의 평균 일보다 사고가 일어났던 한 주간의 노동 강도가 30% 이상 증가했는가, 이 2가지를 기준으로 과로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이번 사망 사고가 과로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런던 베이글 측에서는 이거를 방어하는 논리를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까 2가지 60시간과 다음에 12주 평균, 이 2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 무슨 입장을 내냐면, 유족들이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내부에서 조사와는 전혀 다르다, 이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존의 12주간의 평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면 13개월간 평균 근로한 시간이 44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상으로 지금 중요한 쟁점에 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80시간을 근무했든 70시간을 근무했든 60시간을 근무했든 사실은 이거는 법적인 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 다 과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80시간 안다, 근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돌아가신 고인의 근로시간이 지금 60시간 이하로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효원님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주에 40시간의 기본 근로와 다음에 10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기본 근무 시간이 50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을 앞두고 오픈 한 주
그리고 오픈한 그 당일, 이때를 앞두고 그 일주일간 10시간 초과 근무를 더 안 했다고, 한 주에?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유족이 제시했던 실제로 근무 시간을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80시간이나 되더라는 얘기에서 지금 이거를 꼬투리 잡아서 80시간 아닌데 근데 몇 시간인지는 얘기 안 하면서 그냥 80시간 아니다, 유족들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12주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 있었던 13개월의 전체 평균, 이 전체 평균이 44시간인지조차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설사 그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가 44시간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전체가 44시간이어서 만약에 지난 12주도 44시간 정도를 일을 했다면 이때 업무 강도가 44에서 30%가 증가된 시간, 그럼 전체가 57시간이 되거든요. 57시간 이상만 근무를 했어도 아까 60시간보다도 더 내려왔죠. 예, 법적으로는 과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논리에서 로나 베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대응 논리가 모두 본인들에게 유리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씩 전부 다 거짓을 말하는 게 만약에 아닐지라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매우 깨름칙하다. 실제로 80시간이 아니어도 주에 52시간을 일하다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확률이 법적으로 80%고요. 그리고 6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는 90%에 달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렇게 과도한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족들의 주장처럼 80시간을 만약에 일을 했다면 그럼 저는 100% 산재라고 봐요. 산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청년인데 아무리 힘들게 일했다고 하더라도 되게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과로사로 인정되는 경우만 200건이 넘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사례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자, 다음으로 근무 시간이 아니라 노동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과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근무 시간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강도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들이 어떤 업무의 강도를 일했을지, 사실 오픈바이저를 직접 회사에 데리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얼마나 업무 강도가 심했을지, 그 기간만큼은 사실 택배 상하차보다도 더 심한 업무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정성적인 이야기 말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느냐? 한 가지 자료가 있긴 해요. 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보려면은 가장 편한 게 뭐냐면 동종업계 대비 인건비에 얼마의 비용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이 노동 강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에서 똑같이 제빵을 하는데 어디는 인건비를 30% 쓰고 어디는 인건비를 20% 쓴다면 당연히 노동 강도가 어디가 더 세겠어요? 20% 쓰는 곳이 더 사람을 적게 채용하고 같은 매출을 내는 거니까 더 노동 강도가 셀 가능성이 반드시는 아닌데 더 높다. 럼베의 경우에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인건비가 29%로 되어 있어요. 29%의 인건비는 제과에서 재료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이제 제과점이 운영이 되는데 업장 기준으로 30%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1% 낮잖아요. 그럼 1%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29%는 업장의 직원들의 급여만을 넣은 게 아니라 업장들의 직원 급여 플러스로 본사의 모든 직원, 거기에는 대표자까지 포함하여서 이들의 급여가 모두 타 있는 거예요. 본사 인건비가 좀 더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적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도 아마도 못해도 9%에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건비가 20% 남짓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은 제빵업계에서는 상당히 낮은 인건비이고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로와 강한 노동 강도가 요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초동대처. 유족과 지금 유족의 대리자로 계시는 노무사분과 사촌형이라고 그러시죠.
노무사분과 회사의 담당 직원이 같이 이야기를 나눈 지금 자료에서 보면, 노무사님, 저는 산재 신청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로사로 신청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나, 과로사를 무리하게 신청 시도하신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저와 직원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 사실이 밝혀지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독립투사인가? 과로사가 아님을 밝히는 게, 이게 어떻게 유족과 관련 담당자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족을 뭐로 보는 거냐면 보험 사기단으로 보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과로사 아닌데 지금 과로사를 위장해가지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이거를 끝까지 쫓아가서 밝혀가지고 너네 절대로 그거 못하게 우리가 막겠다. 이거를 마치 독립투사가 독립운동하듯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본인이 여기에 빙의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너무 이상한 게 과로사 여부는 본인이 밝히고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본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행정부와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는 산재 맞고 과로사 맞네 라고 판정을 하면 과로사가 되는 거고, 과로사라는 건 심지어는 병식이 있는 특정한 질병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위험인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서 위에 암이 있으면 위험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과로사는 질병의 이름이 아니라고. 마치 사고사와 같은 거야. 사고사가 질병의 이름인가? 과로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신 모든 경우를 과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로사가 아님을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과로사일지 모르지 않겠냐라는 산업재해를 신청을 해보자 라고 하는 유족들을 이렇게 보험사기단으로 몰아가는지 일단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식적인 자료는 잘 제출할게. 우리 진실을 가지고 싸우자. 그래, 뭐 싸운다고 쳐요. 그러면 지문인식기에 남아있는 직원의 출퇴근 자료는 있었어야죠. 그런데 스케줄표만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스케줄표와 이건 뭐가 다르냐? 왜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해당 스케줄표와 실제 근무한 시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했던 거예요. 9 to 6가 보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오픈바이저란 말이에요.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지금 온갖 문제들이 터지고, 갑자기 뭐 짐이 이만큼 오고 가구가 이만큼 오고 그릇이 이만큼 오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것부터 다 뜯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대처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당연히 속으로 지금 밝혀진 자료로만 해도 새벽 3, 4시에 들어가는 게 부지기수인데, 그 한 주를 미리 새벽 3시까지 근무한다고 스케줄표에 써놓을까요? 아니에요. 마치 사무직원처럼 그냥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이라고 스케줄표에는 써있을 거예요. 아예 초과 근무가 스케줄표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케줄표만으로는 이 친구가 얼마큼 일했는지 아무런 증빙하는 데 자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 지문인식기는 고장이 났죠.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날아갔어요. 일부러 고장났다고 하는 거 아니냐. 매우 심각한 의심이 들지만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만약에 지문인식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처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일단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만 있으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들은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같이 집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퇴근 시간을 서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면 뭐가 있으면 돼요? CCTV가 있으면 돼요. 아마도 그런데 CCTV 자료는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오픈 매장이었잖아요. 보통 CCTV를 언제 다니면 오픈 전날 달아요. 공사의 순서상 모든 이제 전기 설비나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고 맨 마지막에 가구나 배치가 다 끝나고 나서 화각을 조정하면서 사각이 없도록 CCTV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통 달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픈 전에 준비할 때 있었던 아마도 출퇴근 기록은 CCTV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다른 자료 제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직원들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들의 증언을 지금 어떻게 써요? 막아놨죠. 함부로 떠들지 말고 누가 묻거든 모른다고 해라. 전체 직원들한테 메시지로 공지를 내렸죠.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행위들의 대부분의 제가 지금 느끼는 위화감은 애시당초에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 리스크를
발생을 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경영진으로서 설사 부도덕할지라도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갔느냐,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런던베이 그 직원이 800명이에요 800명한테 공지를 부려서 입단속을 시킨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대처하게 입을 맞춘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피디님은? 8명도 힘들어요. 80명도 아니고 심지어 800명이에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부터 로열티가 전혀 없는 직원, 회사에 당연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까지 얼마나 많을 텐데, 이거를 입단속을 시키기 위해서 공지를 내렸다라는 게, 그 공지에서는 적어도 솔직했어야 돼요. 왜냐면 반드시 제3자가 보게 될 테니까. 근데 그 공지에 열심히 아무도 보여주지도 말 것이라고 또 써놨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초보적인 내처예요. 자,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과문이 올라왔죠. 바득바득 아니라고만 하다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스탠스인 것처럼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입장이 돌변했다고 어제 뉴스에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과문을 보면서 런베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정에서 이제 싸우겠구나라는 게 보였어요.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라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한 번 더 그은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고인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근무 시간 외에도 늘 회사와 동료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했던 분, 그러한 성실함과 책임감 덕분에 신규 지점 개점에 참여하게 됐고 맡은 역할 이상 최선을 다해 주셨다. 자, 고인을 칭찬하는 되게 좋은 말 같죠. 근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근무 시간 외에도 늘 회사와 동료를 위해 헌신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걔가 초과 근무한 거 우리 근무 시간 아니야. 근무 시간 외에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책임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맡은 역할 이상의 최선을 다해 주셨다. 보통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칭찬을 하지, 맡은 역할 이상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로 칭찬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여기서 맡은 역할 이상의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왜 또 썼냐면, 그거 자기 책임 아닌데, 얘 보고 가구 뜯어가지고 정리하라고 한 적 없어. 얘 보고 접시 뜯어가지고서는 시쳐놓으라고 한 적 없어. 근데 얘가 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얘가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이번 과로와 관련된 문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는 책임이 없어. 결국 회사 측은 근로자한테 시킨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스케줄표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스케줄표 줬고 이 스케줄표 제출했잖아. 이 스케줄표대로 애 보고 일하라 그랬는데 얘가 지 맘대로 21시간 일하고 주 80시간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한 거야 라고 앞으로 아마도 런베뮤는 이 사건을 대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말이 돼?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되겠어? 근데 법정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실제로 초과 근무는 회사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10시간 초과 근무를 했음 하고서는 인정해줘라고선 회사에 사후적으로 제출하면은, 회사가 거부하면은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얘가 마음대로 일을 한 거니까는 우리 책임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이게 법정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돼요. 분명히 이미 초대형 로펌에 그것까지 다 받았을 거고,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초반에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리스크 테이킹 전문가의 조언도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것 같고, 지금은 전국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회사가 약간 뒤집혀졌을 거고, 아마도 대형 로펌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지금 이미 그리고 있다. 그 시나리오 안에 사과문도 올라간 것이다.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희도 오픈바이저 똑같이 고생시키고, 게다가 저희는 메인 비즈니스가 F&B가 아니고 건축 인테리어잖아요. 건축 인테리어 뭐 있어요? 마감기한, 준공검사, 특정 날에 그 검사를 신청하면 그날까지 완공을 해야 돼요. 매번 마감에 쫓겨요. 그러니까 마감 때는 결국은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도, 저도 직원도 갈리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는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저는 대표이사가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 본인이 하루에 17시간 이상씩 일을 하신다고 이미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히셨고, 오픈바이저가 어떻게 일했을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린 시킨 거 없다고, 그렇게 일하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사건의 기호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회사 경영진의 리스크 대처 능력이에요. 회사에서 직원이 칼을 다루다가, 아니면은 기름을 하다가 손에 잠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자상을 입거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병원에 쫓아갈 만큼 큰일인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때 회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선택. 두 번째는 약간은 편법적이고 부도덕할 수 있지만은 합리적인 선택.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사와 유족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거를 대처해 나간다. 이게 1번이었을 거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1번을 하기 싫었던 이유는 매우 명확하게 있어요. 산재가 인정이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회사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회사와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맡기고 싶어서 1번을 인정하기 싫었어. 그래서 1번을 하지 않은 건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무슨 마음인지 이해는 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진이라면 2번이라도 했어야 돼요. 이 2번이 뭐냐면 유족과의 원만한 협상. 보상금이 3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4억을 드릴 테니 우리 산재로 가지 말고 완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방법. 이 방법은 도덕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1번을 하지 않았으면 2번이라도 하는 게 어떤 회사야라도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1번도 하지 않고 2번도 하지 않고 3번을 선택했는데 3번은 뭐냐면 유족들과 싸우고 유족들을 보험사기단으로 몰고 그리고 나서 유족들을 외면하는 방법. 결국 3번을 선택한 결과 이 사건은 국정조사에까지 올라갔고 온 국민이 아는 모든 메인 뉴스를 도배하는 사건이 되었잖아요. 보통의 회사라면 적어도 럼베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도 더 작은 회사여도 절대로 경영진이 선택하지 않을 이상한 방법인데 왜 이 회사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LBM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는 베이글 유명하게 잘 만들어서 베이글 파는 건 잘하는데 왜 이런 회사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리스크 테이킹이 전혀 되지 않았는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브랜드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안국점은 2021년에 오픈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은 2022년에 설립됐어요. 그러면 법인 있기 전에 매장들은 어떻게 된 거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외에도 레이어드라던가 하이웨스트라던가 이미 유명한 카페 브랜드 두세 개 정도를 더 가지고 계시거든요. 당시에 이상엽 대표라는 한 분의 개인 소유의 매장이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몇 개 가게를 관리하시는 일반적인 장사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런베뮤가 성공을 하면서 2022년에 법인 전환을 했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의 800억 매출의 신화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불과 3년이에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내실을 달릴 수 있는 시간보다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진이 셋 다 장사하시던 분, 마케팅 하시던 분,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예술가이신 분, 경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양한 C클래스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C클래스의 종류들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회사에 있어야 되는 C클래스가 있어요. 일단 CFO, 회계를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 이 두 가지 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팀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의 직접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대신에 뭐예요? 경영을 하면서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운영 총괄인 CEO와 함께 이 세 명의 삼총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회사의 살림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전문가 중에 한 명도 계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왔던 강 대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분율 4위인 분이, 근데 제가 홍선 대표님 같은 경우도 매장 운영의 전문가예요. 매장에서 매출을 최대한 뽑아내는데 전문가이신 거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경영을 지원하는 이 부서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아마도 CHO가 있었으면, 이 회사에 제대로 된 CHO가 있었으면, 저는 런베뮤 정도면 사실 F&B 업계에서는 정말 큰 대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짧은 회사의 운영 기간 때문도 있지만 사실 업력이 길다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대부분 F&B 회사가 기업 경영 문화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회사가 이루어지거나 자영업자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경영상으로는 상당히 큰 오히려 단점이 돼요. 자영업을 했을 때 내가 운영하던 방식으로 회사도 운영을 하는 거야. 사실 더본코리아 사태 터졌을 때 많이들 의아했던 게, 아니 저렇게 큰 회사가 상장까지 하고 시총이 4천억 5천억 하는 회사가 매출이 얼만데 직원이 몇 명인데
그런데 왜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백 대표님 혼자의 경영점 판단으로 회사의 모든 게 그냥 좌지우지 되는지 이해가 안 갔잖아요. FM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문화가 이만큼 많이 후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업인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상장을 했고, 그리고 시총이 5천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나 진짜 짱이야, 나 최고야, 나 1등이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나 진짜 갈 길 멀었구나, 우리 회사 정말 아직 조그맣구나, 나 진짜 아직 피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 코스피에 등록된 기술기업이면 시가총액 5천억이면 본인 스스로 피라미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목표가 뭐니까? 목표가 삼성전자고 제2의 하이닉스가 되는 게 목표니까 내 지금 몸집이 너무 작고 우리 회사는 아직 왜소한 거지. 그런데 내가 애시당초 뭐였으면? 자영업자 출신이었으면은 그러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단 말이야. 직원 두셋 놓고서는. 그런데 내가 가게를 4개를 거느려, 5개를 거느려. 그러면서 직원이 그 밑에 수십 명이 생겨. 그것만으로 마치 뭐해서 애시당초 출발점이 작았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내가 과장해서 말하면은 업계의 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상위 1%, 0.1%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반드시 회사가 커지면 그거에 맞춰서 경영자의 인식도 많이 변해야 돼요. 내가 더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만 늘어나는 방식으로 경영자 인식이 변하면 절대로 안 되고, 직원이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게 많아질수록 회사에서는 책임이라는 게 따르고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때 내가 자영업자일 때 대처하는 방법과 기업의 대표로서 대처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정의원님이 저희 직원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동종업계고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럼벨뮤에서 오픈바이저로 입사를 하셨다는 건 저희 회사에 오픈바이저로 입사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의 직원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남의 일이라고 우리 회사는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많은 댓글에 니나 잘해라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당연히 감안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욕하시는 거 이해하고요. 저라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경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타산지석을 삼아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비리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직원이었을 수도 있는 정효원님께서 부디 편히 영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